네, 국내 시공능력 업계 16위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위기를 맞아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부동산 PF 부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 네. 어떤 기업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태영건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BS의 모회사입니다. 1973년도에 그 건설이 시작돼서 50년 동안 이어온 중견건설 중에서도 아주 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지금 현재 현장이 60곳이 넘는데 불구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예. 유동성 자금이 결여되면서 원금과 이자도 PF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만기가 돌아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막지 못하면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는데 이 워크아웃 기업 재무 구조 개선 작업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 워크아웃이 개시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워크아웃은 이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거거든요. 예.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법정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은 사업장 중에서 부실되는 사업장은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변경시키는 과정을 거치고요. 또 이제 구조조정을 거쳐서 불필요한 자산들을 매각하게도 되고 또 이제 마지막엔 인적 구조 정도 하겠죠. 그리고 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사주가 또 출연도 해서 예. 그 사업을 개선시키는 기업을 개선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방법입니다. 이 워크아웃이 되면은 이제 워크아웃은 기업체가 대주단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가 되고 되면 이제 대주단 회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14일 이내에 이제 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워크아웃 갈 것인가 아니면 법정관에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둘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이번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11일 날 1차 대주단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최종 결정을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에 따라서 또는 부실 징후나 또 부실 규모에 따라서 정상화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구조조정할 것인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태영건설이 현재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 중에서 분양이 이미 진행이 돼서 네. 분양 계약자가 있는 곳이 지금 20곳이 넘고 가구 수만 해도 지금 2만 가구에 달하거든요. 굉장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 태영건설 관련해서 현장 공사가 중단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60군데의 그 사업장 중에서 22군데가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세대 수는 19,500세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12,400세대는 지금 현재 14개 사업장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 보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양자는 거기를 통해서 만약에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거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건실하게 잘 진행되거나 분양이 된 데는 아마도 이 구조조정 과정에 워크아웃이 된다면 태영건설이 공사를 마무리할 것 같고요. 예. 나머지 부분은 매각할 수 있는데 매각하는 건 현재 1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은요.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탁사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라 해서 이 조합으로 결성돼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곳은 아마 소유권이 변경되듯이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언급이 된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PF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네. 같거든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게 98년도 IMF 이후부터 이제 나타난 건데요. 예전에는 이제 건설사가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했죠. 근데 IMF 이후에 시행사라고 하는 전문성을 만든다고 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예. 시행사와 시공사로 나누어져서 시공사가 건물을 짓고 시행사가 땅을 구입하는 소위 건축주가 있죠. 건축주가 있는데 이 시행사가 자기 자본 없이 이 PF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건설사한테 맡겨서 이익을 챙겨가는 형태인데요. 이게 두 가지 단계입니다. 하나는 이제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자기 자본인 웨커티가 30% 정도 이상만 되면 나머지 70%를 토지 매입 비용으로 PF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건데요. 매장지 파이낸싱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게 이번에 태영건설이 여기에 문제가 걸렸어요. 지금. 성수동 물건이 바로 여기에 걸렸는데요. 이거를 땅을 매입한 이후에 이제 본 PF를 해야 됩니다. 본 PF는 토지 가격 플러스 건축비까지 PF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운영비라든지 이자 비용을 일부 낼 수 있도록 물건보다도 계획된 물건보다도 더 많이 PF를 해주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형건설이 성수동 2가의 노후 공장을 매입해서 여기다 오피스 빌딩을 짓는 과정에 450억 정도의 PF를 했는데요. 결국에 이거를 막지 못한 거죠. 원금이 돌아했는데 막지 못한 건데요. 예. 이 토지를 너무 무리하게 매입을 했어요. 2020년도에 5천만 원 정도 가는 땅을 1억 5천 주고 샀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예.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많이 매입하다 보니까 PF 금액이 늘어난 거죠. 이것뿐이 아니라 이제 고금리에 또 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서 또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침체되면서 분양이 안 돼서 이렇게 그 압박을 받는 바람에 이번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2011년에 있었던 저축은행 사태, 그 사태의 발단도 이 PF 대출이었고 작년이었죠.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 그때도 마찬가지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PF 대출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자금 경색이 좀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태형의 경우 그 태형만의 경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네. 지난 지표를 한번 보면은요, 2022년도에 그 영업이익이 915억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자가 725억 나갔으니까 조금은 남았겠죠. 예.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태형건설 자료를 보면은요, PF 잔액이 3조 2천억이 넘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익이 977억인데 예. 이자가 1271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익을 다 이자로 내도 모자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 경영 적자가 심화됐고요. 특히 이제 그 매출액도 2조 3천억밖에 안 되는데 빚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태형건설이 견디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태형건설 사태가 건설업 전반에 어떤 리스크가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태형건설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태형건설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태형건설발 위기로 전체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난번에 그 춘천 레고랜드 사태는 이제 ABCP 발행을 했던 건데 강원도가 보증을 서서 2,050억이 이제 디폴트가 났던 거죠. 예. 사실은 뭐 그걸 다 나머지 변제해줬습니다. 이번에도 태형건설이 다른 건설하고 다른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체 사업이 많았습니다. 도급공사를 별로 안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태형건설이 노무공사 현장을 많이 늘렸어요. 하도급업자만 해도 581개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태형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도급업체도 문제가 되거든요. 예. 하도급업체가 문제가 되면은 태형건설 거만 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설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는 이번에 태형건설은 자체 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렇게 더 크게 다른 건설사로 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좀 아니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쪽에도 PF의 대출이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134조 3천억이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은 건설사나 유동성 자금이 적은 건설사는 아마도 위기에 봉착하지 않겠나.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고금리가 지속된다고 봐야죠. 예.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일반 대출보다 PF 대출은 이자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되거나 침체되면 또 다른 태형건설 사태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금감원에서는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회수를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금융권이 자금줄을 옥죄게 되면 특히나 이제 중소건설사, 뭐 지방의 중소건설사들도 자금난이 좀 더 심화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중소건설사들은 뭐 현금 확보가 적으니까 유동성 자금이 많이 결여돼 있죠. 지금 뭐 정부에서 이렇게 은행에다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 은행은 또 더 이렇게 부도가 나면 더 걷어들이려고 하거든요. 예. 사실은 그 지난번 정부가 9월 26일 날 이 PF 대책과 관련된 걸 내놨죠. 그래서 이 PF 대출의 이자를 못 내는 경우는 3분의 2 이상 대주단위 그 협약에 의해서 허락을 하면은 이자를 연장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게 해놨고요. 또 하나는 네.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게 되면은 원금도 물론 뭐 유예해주지만 그 보증 여력을 넓혀서 이렇게 그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이거 가지고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통해서 15조 정도를 보증소득을 25조로 늘렸습니다. 예. 물론 비아파트 부분에도 3조가 또 있어요. 이렇게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또 고금리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중소건설사들은 자금 확보도 어렵고 또 자기 자본보다는
대출 비율이 높아요. 부채 비율이 높은 거죠. 이번에 태양건설만 해도요. 이게 전자공시에 의한 부채 비율이 280%, 258%나 됩니다. 이거 엄청 큰 거죠. 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258%가 부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소건설사는 이보다 더 심화돼 있기 때문에 고금리가 지속되면은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어려운 건설사가 많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자, 다음 달 11일 제1차 협의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채권단과 자구안을 분석해서 워크아웃을 결정을 할 텐데 지금 워크아웃이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 개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태양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과연 채권단이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볼 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파산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이렇게 상환하지 못하는데 놔둘 수도 없고. 문제는 이제 자구책을 얼마나 강구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SBS 자회사를 매각한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매각하지 않더라도 대주의 출연이 얼마나 많은 건가. 그러니까 사주의 출연이 얼만큼 많고 또 뼈아픈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낼 겁니다 아마. 예. 그러면 이제 1월 11일 날 회의하는 과정에 더 강력한 받아들이면서 더 강력한 구조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받아들일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자구안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제 문제가 태양건설의 워크아웃이 만약에 잘 풀리지 않게 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이제 일파만파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워크아웃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계속 관계회사가 연쇄 부도가 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부도 바라지 않을 거고요. 또 금융권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금융권의 선순위 후순위 채권들이 있잖아요. 예. 제일 큰 데가 이제 산업은행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인데요. 마지막 신한은행이 있는데 이 순서대로 금액은 다르지만 선순위 후순위 채권에 따라서 은행들도 이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구조조정 과정에 은행들도 함께 대주단도 함께 이 구조조정하는 데 참여해서 뼈아픈 아마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태양건설 워크아웃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